엄마, 개업식에선 제발 빠져주세요. 카페 컨셉 망쳐요. 그 한마디가 칼날처럼 귓불을 스쳐 지나갔다. 싱크대 위에 걸어둔 에이프런에서 김칫국 냄새가 은근히 올라오는데 내 속은 얼어붙은 시래기처럼 딱딱하게 굳었다. 카페의 간판, 내부 조명, 의자 하나하나를 고를 때까지도 나는 늘 아이의 꿈을 지켜주는 엄마였다. 대출을 껴도 모자라 전세 보증금 일부까지 손을 댔다. 계약서에 도장 찍던 날 아들은 내 손을 꼭 잡고 엄마가 최고야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 깨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아들은 말끝을 흐렸다. 요즘 카페는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아야 하거든요. 어머니가 오시면 분위기가 좀 그 말에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나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촌스럽다, 오래되다, 구식이다. 며느리는 더 선명하게 말했다. 젊은 고객들이 주 타겟이라서요. 어머님은 그날 그냥 편히 쉬시는 게 내 돈으로 연가게에서 나는 쉬어야 하는 사람으로 분류됐다. 그 밤 남편의 낡은 열쇠꾸러미가 유난히 묵직해 보였다. 생전에 남편은 당신은 어디 가도 내 자랑이라 했는데 자랑이던 내가 왜 아들의 카페에선 결핍이 되는 걸까? 냉장고 문을 닫는 소리가 집안에 메아리쳐 돌아왔다. 분노가 솟구쳤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라는 질문이 고개를 들 때마다 나는 그저 도왔다라는 사실이 귓불을 당겼다. 새벽 4시 주전자 물이 끓는 소리에 맞춰 일어났다. 허리 굽은 엄마들이 평생 반복해온 자유의식처럼 차를 우렸다. 김을 몰아내는 뜨거운 향 사이로 생각이 정리됐다. 아이는 내 돈으로 꿈을 펼쳤다. 그런데 왜 내 존재는 감춰야 하지? 나는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썼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 내역. 정리된 글자들이 마음의 진동을 누그러뜨렸다.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오래 보았다. 주름은 분명 늘었고 눈꼬리는 조금 더 내려왔다. 그렇다고 기피해야 할 정도로 나는 낡았나? 아니다. 나는 기능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단지 역할이 바뀌어야 하는 사람일 뿐이다. 아들이 말한 컨셉은 유행의 옷이고 내가 지켜야 할 존중은 살붙은 사람의 옷이다. 내 안에서 작은 불씨가 붙었다. 자리 없는 엄마가 아니라 자리의 주인을 찾아 나서야 한다. 나를 설명하는 형용사를 누가 정하는지 그 권리부터 되찾자고. 다음 날 시장 골목에서 마주친 정분이 언니가 물었다. 내 아들 카페 오픈한다며? 축하해. 나는 잠깐 멈칫했다. 자리 없대. 나가지 말래. 언니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 넓은 가게에 내 자리 하나가 없다고? 돈은 누가 댔는데? 내가 전세금 조금 빼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언니는 혀를 찼다. 그럼 주인이 너지. 세상이 뒤집혀도 그건 안 바뀐다. 언니와 헤어진 뒤 장독대 앞에 서서 된장을 퍼담았다. 손끝에 묻은 짠내가 오래된 기억을 불렀다. 아이가 초등학교 때 체육대회 도시락에 넣었던 장떡, 시험 망치고 와서 울던 날. 끓여준 된장찌개, 장가가던 날 아침 설렁탕 위에도 한 숟갈 얹어주었다. 내 손맛이 촌스럽다면 그 촌스러움으로 아이는 자랐다. 촌스러움은 모욕이 아니라 뿌리다. 그런데 왜 그 뿌리를 뽑아버리려 할까? 저녁 무렵 아들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내일 정말 많은 사람들 와요.
나는 짧게 답했다. 그래, 잘 되라. 아들은 덧붙였다. 어머니도 축하해 주세요. 멀리서라도. 그 한 줄이 모든 걸 요약했다. 멀리서 축하.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메모를 더했다. 제스처와 진심은 다르다. 밤이 깊자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우리의 아들이 클 줄 알았지. 근데 존중은 같이 크지 않았나 봐. 사진 속 남편은 말이 없었다. 대신 벽에 걸린 열쇠가 달그락거리며 대답하는 듯 했다. 문은 열린다. 누구의 열쇠로 여는가가 중요할 뿐. 나는 서랍을 열어 서류철을 꺼냈다. 깔끔하게 꽂힌 계약서에 내 이름이 굵게 박혀 있었다. 그 굵은 글자가 오늘의 빈자리를 메웠다. 자리가 없다고? 아니다. 자리를 잃은 게 아니라 빼앗긴 것이다. 빼앗긴 건 돌려받으면 된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SNS를 훑었다. 요즘 핫플이라 불리는 카페들의 사진이 쏟아졌다. 유광의 타일, 네온 사인, 디저트의 윤기. 하지만 스크롤을 멈춘 건 댓글이었다. 사장님 인상이 참 편하네요. 여기 가족 같은 온기가 있어요. 결국 사람을 붙잡는 건 사람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만든 건 공간이 아니라 관계였지. 균열은 분명했다. 이제 그 틈으로 빛을 들릴 차례다. 개업 전날 며느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내가 뭐 도와줄 일 없니? 설거지라도. 그녀는 곧장 답했다. 요즘은 전문 업체가 다 해줘요. 솔직히 시골 냄새 나는 손길은 필요 없어요. 말은 예의를 걸쳤지만 의도는 벌거벗겨져 있었다. 나는 한 박자 늦게 묻고 말았다. 그럼 내가 담근 김치라도 카페 컨셉이 완전히 달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먹어요. 전화를 끊고 에이프런을 꼭 움켜쥐었다. 시골 냄새라는 말은 단지 지역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이라는 껍질, 계급이라는 그림자, 취향이라는 이름의 검열이 한데 뒤엉켜 내 손을 폄훼하고 있었다. 나는 이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가 그렇게 부끄럽니? 잠시 침묵 뒤에 돌아온 답. 부끄러운 게 아니라 컨셉이 안 맞아. 컨셉. 오늘 하루 만에 수십 번 씹힌 단어. 그날 저녁 거울 앞에 섰다. 눈가의 주름을 손가락으로 펴보았다. 촌스럽다는 게 무엇인지,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지, 왜 나는 그 기준의 피신문자가 되어야 하는지. 나는 내 손등에 굳은 살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설거지, 김장, 새벽장, 아이의 열, 남편의 병, 잠시 후 나는 수첩을 펼쳤다. 모욕이라는 제목 아래 조용히 적었다. 일 시골 냄새 발언, 이 컨셉, 산 멀리서 축하. 메모 끝에 이렇게 덧붙였다. 모욕의 본질은 사라지라고 명령하는 것.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사라지라는 명령에 대한 나의 답은 더 또렷해지겠다였다. 다음 장면을 준비하는 배우처럼 내 마음은 대사를 연습했다. 사장을 개업식에서 뺄 수는 없지. 그리고 또렷하게 하나를 더 적었다. 내가 사장이다. 아침에 이웃 청년 상훈이가 들렀다. 어머니, 어제 보니까 사업자 아직 어머니 명의더라고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알면서도 그 사실을 어젯밤처럼 선명하게 인식하진 못하고 있었다. 서랍에서 서류철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쳤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인테리어 계약 영수증, 통장 이체 내역, 모든 문건의 책임과 리스크가 나에게 연결되어 있었다. 문서를 넘길수록 내 안의 불씨가 산소를 만났다. 소유는 단지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다. 책임을 진 사람이 주인이다. 나는 물컵을 비우고 남편의 열쇠꾸러미 하나를 꺼내 손수건으로 닦았다. 삐걱거리는 금속음이 의외로 온화했다. 오래된 것들이 내는 소리는 대개 진실의 톤을 갖는다. 나는 핸드폰을 들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사업자 누가 사장인지 알고 있니? 답장이 잠깐 늦었다. 엄마 명의이죠. 왜요? 그러면 개업식에서 사장을 왜 빼니? 그 뒤로 알림은 울리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서 작은 종이 울렸다. 결정의 시간. 점심 이후 공증사무소에 들렀다. 담당 직원이 조항을 짚어줬다. 명의상 사업주가 최종 의사결정권자십니다. 위임 없이는 구조적 변경도 어려워요. 귀로 들어온 문장이 곧장 가슴에 박혔다. 나에게는 선택지가 있다. 나는 퇴근 시간 무렵 카페 앞을 지나쳤다. 유리 너머로 포스기를 정리하는 아들의 손이 보였다. 그 손은 어릴 적 내 치맛자락을 잡고 건넌 횡단보도의 손과 닮아 있었다. 닮은 손이 지금은 나를 밀어낸다. 밀려난 자리에서 나는 되물었다. 정말로 내가 나가야 하는 자리인가? 불씨는 이제 불꽃이 되려 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불을 낮춘 국을 데웠다. 김이 오르는 그릇 옆에 서류철을 다시 세웠다. 불꽃을 키우는 일은 은근과 끈기가 필요하다. 서류의 모서리를 맞추듯 마음의 모서리도 정리했다. 분노는 불쏘시개, 존중은 장작, 결심은 성냥. 나는 오늘 밤 성냥을 긋기로 했다. 개업식 날 나는 검은 코트 깃을 세우고 카페 맞은편 인도에 섰다. 꽃다발을 든 사돈, 박스 케이크를 아는 친구들, 동네 사람들이 웃으며 문을 드나들었다. 유리창엔 그랜드 오프닝 문구가 반짝였다. 그런데 테이블은 절반만 차 있었다. 사진 찍기 좋은 스팟은 차례를 기다렸지만 오래 앉아 대화하는 손님은 드물었다. 젊은 감성은 있었으나 동네의 숨은 없었다. 문득 실내 게시판의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창업 지원 프로그램 최종 합격자 김종수. 자랑스러운 문장들 사이에 내 이름은 없었다. 나는 천천히 가방에서 계약서 사본을 꺼냈다. 사업자 김은영. 포스터의 화려한 글씨보다 내 이름의 묵직한 활자가 더 현실 같았다. 나는 카페 모퉁이를 돌아 공증사무소로 향했다. 사무실의 공기는 차분했고 직원은 조용히 조항을 짚었다. 운영위임이 있었다면 다른데 현재는 대표자 본인 의사 없이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말은 담백했지만 내겐 응원에 가까웠다. 너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제 선택해라. 다시 카페로 돌아오니 개업식의 열기가 조금 식어 있었다. 유리 너머로 며느리가 바쁜 손놀림으로 라떼 아트를 그렸다. 그 손을 보며 생각했다. 저 손은 나를 시골 냄새라 했지. 하지만 손이 만드는 가게의 온도는 말의 온도를 따라간다. 나는 계산하지 않기로 했다. 오늘은 선언만 하자. 내 안에서 문이 하나 딸깍 열렸다. 사람 대접 없는 자리엔 내가 앉지 않는다. 이 문장을 목에 걸 목걸이처럼 쥐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 문을 여는 순간 남편의 열쇠가 주머니에서 가볍게 울렸다.
이 소리가 내일의 신호처럼 들렸다. 사흘 뒤 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동네 다방 같은 작은 카페로 불렀다. 둥근 테이블 위에 계약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런히 놓았다. 이 가게 아직 내 명이야. 열쇠도 내가 쥐고 있어. 며느리는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손님들도 불편해하실 텐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손님은 불편함보다 진심에 민감해. 아들의 목젖이 작게 흔들렸다. 엄마, 미안해요. 근데 컨셉 때문에 나는 그 말을 끊었다. 컨셉으로 사람을 지우면 그 가게는 오래 못 가. 컨셉은 옷이고 존중은 살이야.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했다. 저희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는 서류를 돌려가며 조항을 읽어주었다. 위임 없는 구조 변경 불가, 재고 거래처 인건비 책임 소재, 세금 신고의 최종 서명자. 말이 진행될수록 며느리의 얼굴색이 바뀌었다. 아들은 끝내 고개를 숙였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 말이 쉽게 용서로 이어지지 않도록 나는 한 문장을 덧붙였다. 잘못은 사과로 시작하지만 책임은 행동으로 끝난단다. 나는 제안했다. 3가지 중 하나를 고르렴. 첫째, 함께한다. 대신 존중의 원칙을 계약서에 명문화한다. 둘째, 내가 온전한 사장이 된다. 그 대신 내 투자금과 책임을 정리한다. 셋째, 당분간 영업을 멈추고 방향을 재설계한다. 침묵이 길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고 아들은 손을 모아 쥐었다. 결국 아들이 말했다. 둘째로 할게요. 우리가 책임질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오늘 여기서 원칙을 정리하고 공증하자.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정말 떠나시는 거예요? 나는 떠나는 게 아니라 내 자리를 되찾는 거다. 테이블 위 서류가 부드럽게 넘겨졌다. 내 마음도 함께 넘어가고 있었다. 공증사무소의 도장 소리는 생각보다 컸다. 담당 직원이 마지막 페이지를 내밀었다. 내 투자금 회수 절차, 명예 이전, 세무정산 일정까지 구체적인 표로 정리됐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다.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담담히 답했다. 내가 아버지다. 내 가족은 내가 지켜.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다시 시작하려면 먼저 배워야 해. 사람을 모으는 건 인스타가 아니라 태도라는 걸. 열쇠꾸러미를 가방에서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금속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이 열쇠로 가게 문을 열고 닫은 건 나야. 하지만 너희는 나를 문 밖에 세웠지. 아들이 무릎을 꿇으려 하자 나는 재빨리 손을 잡아 일으켰다. 무릎은 땅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기회는 개업식 때 이미 줬어. 말끝에 슬픔이 걸렸지만 나는 삼켰다. 슬픔은 결심을 변하게 하는 가장 장난스런 감정이니까. 서류가 정리되고 봉투가 내 손에 들어왔다. 법적 정리의 절차는 차갑지만 그 차가움이야말로 관계를 똑바로 세운다. 나는 열쇠꾸러미를 천천히 밀며 말했다. 이제 진짜 너희 가게야. 이름값은 스스로 해.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길게 누웠다.
길어진 그림자 속에서 나는 가벼워졌다. 무언가를 잃은 게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을 되찾았으니까. 몇 달 뒤 골목의 작은 2층에 간판이 걸렸다. 김은영의 책방 카페. 문을 열면 첫 냄새는 커피가 아니라 종이였다. 오래된 책이 내뿜는 잉크의 온도, 신간에서 풍기는 새 표지의 날 것. 나는 책과 커피를 섞어 사람을 안치는 방식을 택했다. 메뉴판 첫 장엔 된장 토스트가 있었다. 내 손맛이 촌스럽다면 그 촌스러움으로 위로받을 사람이 분명 있을 거라 믿었다. 오후가 깊어질 즈음 대학생 손님이 물었다. 사장님, 여기 왜 이렇게 편하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진짜 주인이 마음을 담아 만들었거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책을 폈다. 창밖 노을이 벽의 액자 속 남편 사진을 붉게 물들였다. 그 옆에 걸린 열쇠꾸러미는 이제 내 공간을 여는 악기처럼 은은히 빛났다. 소문은 조용히 번졌다. 동네 어르신들은 아침 신문을 읽으러 아이, 엄마들은 아이 숙제를 보며 커피 한 잔을 하러, 젊은이들은 중고 책을 고르러 왔다. 리뷰에는 편안하다, 사람 냄새, 대접받는 느낌 같은 단어들이 반복됐다. 나는 매일 밤 마감을 하며 노트를 썼다. 오늘도 존중이 팔렸다. 한 달 전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 많이 배웠어요. 도움 부탁드려요. 나는 한참 동안 답장을 쓰다 지웠다. 끝내 이렇게 보냈다. 도움은 기꺼이 주겠지만 조건이 있어. 사람을 먼저 대접할 것. 몇 날 뒤 그들의 카페에 작은 변화가 보였다. 어르신 커피 1,000원 할인, 동네 책 코너. 나는 멀리서 그 변화를 보며 한 줄을 적었다. 배움은 느려도 분명히 움직인다. 여러분께 묻고 싶다. 당신이라면 존중 없는 자리에 그냥 앉아 있겠습니까? 때로는 일어서는 용기가 서로의 자리를 더 단단히 만든다. 나의 결론은 이것이다. 컨셉은 바뀌어도 존중은 기본값이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사람의 법이다. 우리는 같은 질문을 던질 것이다. 당신의 자리 누가 정합니까? 이 이야기는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